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국제 질서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대러 제재 전선에 떠밀자 러시아가 이에 반격하고 있습니다. 비아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들을 규합해 G8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월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시작된 이래 미국, EU, 영국은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에 맞서는 새로운 경제 블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 포스팅을 통해 중공,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이란, 터키 널 나라가 뉴 G8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경제력은 PPP를 기준으로 한 GDP를 보더라도 다른 기존의 경제블록보다 24.4%나 앞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뉴 G8이라는 용어는 서구의 G7이 러시아를 끼워줘 G8이 되었는데 2014년 크림 병합 이후 러시아를 제외시킨 데 따른 겁니다. 비아체슬라프 볼로딘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로 구성된 G7의 경제는 대러 제재의 무게에 짓눌려 금이 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다른 나라를 희생해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패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EU의 속성으로 가입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운을 뗀 나라들의 목소리가 지금은 쏙 들어갔습니다. 노르웨이 방송 NRK는 그 5가지 이유를 열거했습니다. 오슬로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우크라이나 전문가 요른 홀름 한센은 그 첫 번째 이유로 국제투명성 기구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나라 전반에 뿌리 깊고도 광범위한 부패 문제를 꼽았습니다. 연고주의, 정실인사, 네포티즘의 만연에 서로 패거리를 지어 이익을 나누고 이런 집단에서 이탈하면 배반자로 낙인 찍히는 일이 일상화됐다고 홀름 한센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법치라는 개념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가버넌스와 민주주의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민주주의 지수나 국경 없는 기자회의 자유 지수에서도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경제 정치에서 초거부들의 비대한 영향력입니다. 올리가르크들은 거대 자본을 휘어잡고 경제와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 힘든 네 번째 이유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위기입니다. 홀름 한센은 또 우크라이나 평균 임금이 EU에서도 최하위권인 불가리아의 절반도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EU와 노르웨이는 전쟁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소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영원히 남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슬로 대학의 정치학 교수 야를레 토론달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2014년부터 모스크바와 오랫동안 관계가 최악으로 흐르면서 군사적 분쟁으로 비화됐다면서 브라셀은 그런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우선 안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불안이 EU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가 다양성, 포용력, 다민족 그룹 공동체에서 생활 같은 EU의 가치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NRK 방송은 우크라이나의 EU 속성 가입이 어려운 이유로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들었습니다. 가입 후보국은 될 수 있지만 실제 가입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홀름 한센은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려면 위에 열거한 5가지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를 감안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수용하면 EU는 루저들의 연합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RK 방송은 또 우크라이나의 정치 경제 엘리트들이 서구에 경도되어 있다는 점이 현재 우크라이나 분쟁의 씨앗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13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EU에 기울어지기를 거부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안 관세 연합 가입을 추진했다가 마이단 폭동으로 전복된 역사도 언급했습니다. 야누코비치 정권을 붕괴시킨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당시 미 국무부 부장관 빅토리아 눌랜드 그리고 주 우크라이나 대사 제프리 파야트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폭로됐다고도 전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정권을 잡은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워싱턴의 낙점을 받은 이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취재 보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논조의 급격한 변화는 서구가 이제 키예프를 포기한다는 방증이라고 미국의 정치 분석가 겸 독립언론인 맥스 페리가 말했습니다. 서구의 대형 매체들은 그동안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라고 부추기는 보도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맥스 페리는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가 확실히 패전하고 있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이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우선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의 하이테크 무기를 다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한 뉴욕타임즈의 6월 6일자 옵에드를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키예프에 중화기를 보내는 와중에 미 정보기관들은 우크라이나의 전략과 사상자 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또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보내준 무기들이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영국 매체 가디언의 6월 2일자 기사도 예로 들었습니다. 또 가디언은 6월 9일 우크라이나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게 우크라이나와 서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6월 10일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가 하루 평균 600에서 1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맥스 페리는 CNN의 예도 들었습니다. CNN은 미국 관리가 영국 EU 측과 최근에 만나 키예프를 배제한 채 정전과 평화 정책의 프레임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미 정보기관과 정치인, 펜타곤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진짜로 예측할 능력이 없었는지 아리송해했습니다. 4월 19일만 해도 CNN은 펜타곤과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4월달 보도입니다. 당시 미 관리는 우크라이나의 전략, 사상자 수, 무기 사용량과 관련해 정부의 갭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예프에 치명적 무기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스 페리는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지원한 무기들이 암시장이나 극단주의 단체에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네오나치 민병대가 정규군에 편입된 우크라이나처럼 썩은 나라에서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 페리는 또 이런 문제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백악관과 그 외교팀의 능력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과연 그 정보기관들조차도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미 외교정책기관 내에서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맥스 페리는 경제적 어려움 또한 분쟁의 출구를 모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휘발유 가격 폭등으로 살림살이가 빠듯해진 상황에서 미디어들의 가짜뉴스 남발도 출구 전략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리오폴 아조프스탈의 아조프대대 항복도 서구인들의 인식을 크게 바꾼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즈는 아조프 네오나치가 백기를 들고 투항한 것을 철수라고 보도했다가 독자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2014년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사입니다. The less Americans know about Ukraine's location, the more they want US to intervene. 우크라이나가 어디 붙어 있는지 미국인들이 모르면 모를수록 그들은 미국이 개입하기를 원한답니다. 사안에 대해 잘 모르면서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대중의 심리를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